2006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강원도 평창군의 한 산골 펜션에서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8세 건설 자재상 사장 박준호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 두 자녀. 여름 휴가를 즐기러 온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펜션을 떠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짐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강원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단서는커녕 목격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상한 지역 펜션들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고 투숙객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여름, 그 펜션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냉동창고를 해체하던 인부가 벽면 뒤쪽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단열재 사이에 꽁꽁 숨겨진 파란색 배낭 하나. 그 안에는 7년 전 사라진 가족의 물건들이 얼어붙은 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왜 냉동창고 벽 속에 숨긴 걸까요?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7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평범했던 여름 휴가가 탐욕과 배신,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족을 삼켜버린 그날, 냉동창고 벽 속에 남겨진 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2006년 강원도 펜션 가족 실종 사건, 그 안에 숨겨진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설 자재상 사무실에서 박준호 씨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8세의 박준호 씨는 5년 전부터 작은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해온 사업가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거래처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상반기는 박준호 씨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자재 주문이 급감했고 몇몇 거래처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웠고 직원들 월급도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준호 씨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호 씨는 아내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휴가를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방학을 맞았으니 기분 전환도 할 겸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36세의 이수진 씨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일에만 몰두하던 남편이 먼저 휴가를 제안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생각이라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가족여행이라면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박준호 씨는 아이들에게도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12살 박민수 군과 10살 박지은 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가족 여행을 간 지도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평소 좋아하던 곤충 채집 도구를 챙기겠다고 했고 지은이는 수영복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졸랐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박준호 씨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은색 소나타 승용차는 큰 캐리어 하나와 아이들 배낭이 실렸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기에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김밥과 과일을 준비해왔고 민수는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지은이는 좋아하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 서울을 출발한 차량은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계곡을 보며 지은이는 탄성을 질렀고 민수는 곤충 도감을 펼쳐보며 어떤 곤충들을 발견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평창군의 상골 마을에서는 펜션 주인 조성민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5세의 조성민 씨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청솔 펜션을 운영해온 사업가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가 부도를 맞은 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곳에 펜션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총 8개 객실 규모의 펜션이었지만 운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면 손님이 드물었고 건물 유지비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성민 씨는 몇 년 전부터 부업으로 사채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의 고객 중 한 명이 바로 박준호 씨였습니다. 1년 전 박준호 씨는 거래처 대금이 밀리면서 운영자금이 급했던 시기에 조성민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2-3달이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최근 몇 달간 박준호 씨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수시로 걸었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최소한 2천만 원은 갚으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찾아가 직접 받아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만한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도 지인들도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저녁 조성민 씨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펜션으로 오면 상환 조건을 다시 협의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숙박비도 안 받을 테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조성민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가족 여행을 제안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박준호 씨 가족의 차량은 평창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30분쯤 올라가자 청솔 펜션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2층짜리 통나무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거의 없었고 계곡 소리만 맑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펜션을 보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넓은 마당과 계곡, 그리고 수영장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이미 곤충 채집망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수영장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박준호 씨 가족이 펜션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를 담당하던 직원 김미영 씨가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을 하려는 순간 안쪽 사무실에서 조성민 씨가 나왔습니다. 직접 일행을 맞이하며 2층 끝 객실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방을 준비해뒀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조성민 씨는 박준호 씨 가족을 205호실로 데려갔습니다. 펜션에서 가장 넓고 전망이 좋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계곡과 숲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자신이 직접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겠으니 짐을 풀고 쉬다가 저녁 6시쯤 마당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수진 씨와 아이들은 깨끗하게 정돈된 객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박준호 씨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가족은 펜션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민수는 여러 곤충들을 발견하며 신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조성민 씨와 만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정말로 상환 조건을 협의해 줄지 아니면 더 강하게 압박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펜션 마당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성민 씨가 직접 고기를 굽고 있었고 박준호 씨 가족 외에는 다른 투숙객이 없었습니다. 비수기였기 때문입니다. 조성민 씨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이수진 씨와도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준호 씨와 조성민 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조성민 씨가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사장님? 박준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조성민 씨는 박준호 씨에게 따로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상환 조건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방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금방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남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느꼈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엄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후 8시경 이수진 씨와 아이들은 205 호실로 돌아갔습니다. TV를 켜고 내일 어디로 놀러 갈지 이야기하며 박준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가 문을 열자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박준호 씨가 아니라 조성민 씨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저녁 식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분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니 부인과 아이들도 함께 와야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조성민 씨는 대답 대신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수진 씨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조성민 씨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수가 아저씨,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조성민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궁금하면 따라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8시 30분 이후 205 호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투숙객도 없었고 펜션 직원들도 2층에는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펜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씨 가족이 체크아웃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6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펜션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직원이 205호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인 오전 11시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객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욕실 수건도 젖어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캐리어와 아이들 배낭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은 즉시 프런트에 김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205 손님들이 짐을 두고 나간 것 같아요. 김미영 씨가 확인해 봤지만 체크아웃 기록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바비큐 파티 이후로는 가족의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사장 조성민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성민 씨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산책 나갔다가 올 거야. 일단 기다려보자.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박준호 씨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성민 씨는 객실 짐을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박준호 씨의 회사 직원 최현우 씨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월요일 아침까지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 박준호 씨의 회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현우 씨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현우 씨는 박준호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수진 씨가 일하던 부동산 중개소 사장도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결석 연락이 없자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8일 화요일 박준호 씨의 형 박준석 씨에게 최현우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주말에 강원도 다녀온다고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박준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강원도에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시 동생 집으로 달려갔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동생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진 씨와 아이들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42세의 회사원이었던 박준석 씨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동생 가족 4명이 주말에 강원도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것입니다. 경찰은 사흘밖에 안 되었고 성인이니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박준석 씨는 답답했습니다. 동생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직접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새벽, 그는 차를 몰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어느 펜션에 묵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하루 종일 주요 숙박업소들을 돌며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4시쯤 박준석 씨는 산골마을의 청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에 있던 김미영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가족이 지난 주말에 여기 묵었는지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젖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 손님이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네요. 박준석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미영 씨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조성민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준석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조성민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가족은 저희 펜션에 온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박준석 씨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채 펜션을 나와 다른 곳들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동생 가족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친 몸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해 주세요. 이번에는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년 경력의 강태수 형사가 담당하게 되었고 즉시 강원도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평창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벽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006년 당시 상안 지역의 CCTV는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화질이 낮아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펜션과 민박집은 수십 곳이었지만 투숙객 관리가 허술했고 현금 결제 시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박준석 씨와 함께 다시 평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준석 씨가 방문했던 펜션들을 다시 찾아가 정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청솔 펜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토요일에 이 가족이 투숙한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장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 펜션에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강태수 형사가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조성민 씨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펜션이 오래되어서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날 영상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펜션의 CCTV는 몇 대 되지 않았고 녹화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수사팀은 펜션 직원들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가족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말에 손님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차량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에 차량 번호를 통보하고 단속 카메라 기록도 확인했지만 7월 16일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시도했지만 7월 15일 저녁 이후로는 모든 전화기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기지국 마지막 위치는 평창 지역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박준호 씨의 주변 인물들도 조사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까지 모두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박준호 씨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고 가출할 이유도 없었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수진 씨와 아이들에 대한 조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수사는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도 마지막 행적도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말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동생을 꼭 찾아주세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형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석 씨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평창 곳곳에 붙였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로 내려가 관광지와 상가의 전단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평창 일대의 산과 계곡을 수색했고 사고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박준호 씨 가족이나 차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박준호 씨 가족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시체 안치소에도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해 신원 확인이 안 된 채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고 밀린 임대료도 쌓여갔습니다. 최현우 씨를 비롯한 직원들도 각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박준석 씨는 동생의 빈집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6월 20일자 차용증에는 5천만 원을 평창의 조성민에게 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박준석 씨는 즉시 강태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이 평창에 사는 조성민이라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강태수 형사는 차용증을 받아들고 곧바로 조성민 씨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실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8월 중순 강태수 형사는 조성민 씨를 정식 소환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침착하게 몇 년 전 돈을 빌려준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7월 중순에 가족과 함께 평창에 왔다가 실종되었는데 그때 만난 적 있습니까? 조성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평창에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실종 전에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조성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돈 갚으라고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조성민 씨의 펜션 투숙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기록을 면밀히 살폈지만 박준호 씨 가족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 그분들이 펜션에 온 적 없습니까? 조성민 씨는 확고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 펜션에 왔다면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조성민 씨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끔 전화로 독촉했지만 7월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것. 강태수 형사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성민 씨를 더 이상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습니다. 8월 말 박준석 씨에게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조성민 씨의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7월 13일 목요일 저녁에 15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가족 여행을 제안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통화 내역을 들이밀자 조성민 씨는 돈 독촉 전화였을 뿐이며 평창 오라고 한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없었고 조성민 씨가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9월이 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2달째 성과 없는 이 사건을 미제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평창으로 가며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7월 중순에 이런 가족을 본 적 있으세요? 작은 정보라도 있으면 연락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준호 씨 가족이 사라진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놓친 단서가 없는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조성민 씨에 대한 의심은 여전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용증과 통화 기록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평창경찰도 협조를 계속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성민 씨의 펜션 주변을 수색했고 직원들도 재차 조사했지만 모두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런 가족은 본 적 없습니다. 3월이 되자 다른 사건들 때문에 수사 인력이 축소되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틈틈이 이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준석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쉬고 평창에서 며칠씩 머물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조성민 씨의 펜션 주변을 배회하며 혹시 모를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박준석 씨를 보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동생이 펜션에 온 적 없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2007년 7월 박준호 씨 가족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마지막으로 박준석 씨를 만나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박준석 씨는 허탈했지만 경찰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동생을 찾아다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이 지나갔습니다. 박준석 씨는 혼자서 동생을 찾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고 새로운 제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가끔 박준호 씨 가족 사건 파일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관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성민 씨에 대한 의심은 여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1년, 2012년이 흘렀습니다. 박준석 씨의 의지는 여전했지만 때로는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3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사실을. 시간은 진실을 감출 수 있지만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2013년 6월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조성민 씨의 청솔 펜션이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성민 씨는 경영 악화로 더 이상 펜션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주인 김태영 씨는 펜션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현장 소장 이진우 씨가 팀을 이끌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1층 주방과 창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오래된 대형다 냉동창고를 해체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냉동창고 뒷벽에 단열재가 다른 부분보다 두꺼웠습니다. 두드려 보니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단열재를 뜯어내자 먼지와 함께 파란색 배낭이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냉동창고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소장 이진우 씨가 확인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경찰관은
배낭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배낭 안에는 아이들 옷, 카메라, 그리고 학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학생증의 이름은 2006년 실종된 박민수였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7년 전 실종 사건 관련 증거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 출동을 요청합니다. 곧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후 2시쯤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냉동창고 벽속 공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건물 구조에는 없던 숨김 공간이었습니다. 배낭에는 박민수 군의 곤충 채집 도구, 박지은 양의 인형, 박준호 씨의 지갑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물건들과 냉동창고 공간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하여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소식을 들은 박준석 씨가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물건들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명 동생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냉동창고를 올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바로 이 펜션 냉동창고 벽 속에 증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박준석 씨를 진정시키며 곧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7년 전 실종 가족 증거물 냉동창고서 발견, 평창 펜션, 리모델링 중 충격적 발견 같은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TV, 뉴스도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7년 만에 사건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과학 수사 결과 지문과 DNA는 박민수 군, 박지은 양, 그리고 박준호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실종된 가족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냉동창고 벽 공간은 2006년 여름경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실종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18년 경력의 한지영 형사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7년 전 사건이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지영 형사는 우선 7년 전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강태수 전 형사가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특히 조성민 씨에 대한 조사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7년 전에도 이 사람이 의심받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도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증언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지영 형사는 7년 전 펜션 직원 김미영 씨를 소환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의 김미영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봤어요. 조사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7년 만에 나온 새로운 증언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반쯤에 가족 4분이 오셨어요. 남자 1분, 여자 1분,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2이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안내하셨어요. 왜 7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지영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서요. 사장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라고 했어요. 만약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김미영 씨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오늘 205 손님은 없었던 걸로 해. 장부에서 지우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저는 이상했지만 사장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지영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갑자기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2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205호실이 비어 있었는데도 청소 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야 사장님이 직접 청소했어요. 직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김미영 씨의 증언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 가족은 분명히 그 펜션에 있었고 조성민 씨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것. 한지영 형사는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야간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도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반쯤 지하 창고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였어요.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막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증언들이 쌓이면서 그날 밤 펜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6월 말 한지영 형사는 조성민 씨를 본격 조사했습니다. 7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냉동창고 속 물건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증언을 제시하자 조성민 씨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원들의 증언이 7년 후 기억 왜곡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여름 펜션 냉동창고를 설치했던 기술자 이상호 씨를 찾아냈습니다. 이상호 씨는 당시 조성민 씨의 급한 요청으로 냉동창고 뒷벽에 숨김 공간을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벽면 안쪽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상호 씨의 증언으로 조성민 씨가 직접 숨김 공간을 만들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궁받자 조성민 씨는 펜션 물품 보관용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지영 형사는 조성민 씨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여러 채무자들이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폭력적인 사채업자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7월 초 조성민 씨의 아내 최은희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의심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최은희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5일 밤 11시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옷에는 무언가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악몽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최은희 씨는 실종 사건 소식을 듣고 혹시 남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그 의심을 안고 살았어요. 냉동창고에서 증거물이 발견되고 나서 최은희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실종된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제시받은 조성민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7년을 기다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월 중순 조성민 씨의 변호사가 자백 의사를 전했습니다. 자수 감경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13년 7월 20일 토요일, 조성민 씨는 창백한 얼굴로 검찰청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대형 회의실에는 검사, 경찰, 그리고 속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5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하십시오. 검사의 질문에 조성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사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성민 씨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 씨와의 악연은 2005년 5천만 원 대출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자를 못 갚자 조성민 씨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7월에는 거의 매일 가족을 위협하며 독촉했습니다. 7월 13일, 조성민 씨는 가족과 함께 펜션으로 오면 조건을 협의해 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5일 오전 11시 30분, 박준호 씨 가족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가족을 인질로 잡아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무실에서 조성민 씨는 당장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화는 격해졌고 조성민 씨는 가족을 인질로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몸싸움 중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고 조성민 씨는 박준호 씨를 205호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수진 씨와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성민 씨가 빚 때문에 가족을 머물게 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수진 씨는 불법 감금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이수진 씨를 밀쳤고 박준호 씨가 아내를 보호하려 달려들어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성민 씨는 흥분 상태에서 박준호 씨를 강하게 밀쳤고 박준호 씨는 창문 틀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수진 씨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박준호 씨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수진 씨가 경찰에 전화하려 하자 조성민 씨는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박준호 씨의 호흡이 멈추자 조성민 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이수진 씨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조성민 씨는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외치며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조성민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미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머지 세 사람이 신고하면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것.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조성민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검사가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자 조성민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이수진 씨와 아이들도 자신이 해를 가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사실 뒤편에서 이 모든 자백을 듣고 있던 박준석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7년간 의심했던 그 사람이 정말 동생 가족을 죽인 범인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사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가족 전체를 희생시킨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조성민 씨는 직원들을 1층으로 내려가게 하고 혼자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며칠 후 냉동창고 벽에 숨김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숨겼고
차량은 폐차장에 넘겼으며 짐은 소각했습니다. 검사가 시신의 위치를 묻자 조성민 씨는 평창 외곽 야산을 가리켰습니다. 7월 25일 경찰과 박준석 씨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이 시경 4구의 유골이 나란히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박준호 씨, 이수진 씨, 박민수 군, 박지은 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발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7년이나 이렇게 찾지 못해서. 민수야, 지은아, 너무 늦었구나. 조성민 씨는 살인 시신 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조성민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끌려갔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몰살시킨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8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유족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 카메라도 즐비했습니다. 조성민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2006년 7월 15일 박준호 씨 가족 살해, 시신 유기, 증거인멸 혐의.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성민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계획적 유인 살해라 주장했고 변호인은 우발적 사고라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치밀한 사후 처리가 계획 범죄의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펜션 직원들, 기술자 이상호 씨, 그리고 아내 최은희 씨가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조성민 씨의 범행과 은폐 과정을 뒷받침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박준석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7년 동안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이 빚 때문이었다니. 그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공판에서 조성민 씨가 최후 진술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7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7년 동안 자수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진정한 참회라면 진작 자수했어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9월 초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상황이었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9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7년간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긴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네 사람이 죽었는지 조성민 씨는 끝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준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성민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9월 말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0월 초 영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이제 편히 쉬어. 박준호 씨 가족은 고향 묘지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박준석 씨에게 진정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지만 동생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상실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박준석 씨는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동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동생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았더라면, 평창으로 내려갔을 때 조성민의 펜션을 더 철저히 조사했더라면, 수많은 후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 되돌릴 수 없었고, 동생 가족은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박준석 씨는 묘지를 찾을 때마다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지켜주지 못해서, 7년이나 고통 속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2013년 가을, 조성민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것은 숙박업소 관리 체계였습니다. 2014년 초,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숙박업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투숙객 신분 확인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개인 채무관리 제도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했고, 불법 사채업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2015년에는 채무분쟁 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채무 문제가 폭력이나 범죄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장기미제 사건 수사체계였습니다. 경찰청은 2014년 전국 단위에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을 강화했습니다. 3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살인과 실종 사건들을 전담으로 다루는 조직이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2016년 실종자 가족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기관에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동생의 비극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드러난다는 신념으로 오래된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씨는 여전히 매주 동생 가족의 묘지를 찾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음식을 챙겨가고 민수가 좋아하던 곤충 도감도 가져갑니다. 지은이가 안고 다니던 인형과 같은 것을 사서 묘지 앞에 놓아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 동생 가족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잠시나마 위로가 됩니다. 동생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너희 덕분이야. 이제는 너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고 있어. 묘지 앞에서 그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박준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미리 알았더라면 작은 빚이 이런 비극으로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힘든 기색을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살핍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이제라도 실천하려 합니다. 실종은 한 개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들이 모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평창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비극도 교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관심이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기억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기록을 현재로 다시 불러내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